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내수 경기도 분명히 얼어붙을 텐데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2023년 네. 온라인 시장은 예.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대표님 이번에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핍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궁핍점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이 내핍점은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뜻일까요? 그 한번 책 줘보시면요. 네. 제가 그 앞에 책들도 네. 매년 제가 경제 전망을 할 때 네. 그 해를 점으로 설명해요. 네. 무슨 점, 이탈점, 회귀점, 내핍점 이렇게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봐요. 그러면 제가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우리 독자분들과 그때 뭐 살아 계실 거면 저 살아있죠. 보시면 돼요. 그럼 네.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모으려면 장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 그러면 70대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 거부터 쓰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2018년도부터 예. 있고요. 그래서 내핍점이라고 이렇게 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점을 이으면 이제 선이 되죠. 예, 그래서 점으로 표현했고요. 내핍이라는 의미는 어렵다, 궁핍하다라는 의미의 핍과 앞에 인내할래, 그 어렵고 궁핍함을 좀 이겨내셔야 된다. 감내하셔야 된다. 내년에는 예, 단디 준비하셔야 된다. 예,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라는 의미로 내핍점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아마 올해 제가 출연했던 그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다 포함해서 좀 제일 높은 그 조회수가 있는 영상들이 160만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하여튼 50만 이상의 영상들이 대부분 그 가난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었어요. 썸네일에. 예. 예. 실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23년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 가난해지는지를 제가 팩트 폭격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여기 우리 PD님들이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월급을 어려운 표현으로 명목 소득이라고 해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 뗄 거 다 떼고, 뭐 4대 보험 같은 거 빠지고, 국민연금 빠지고. 왜냐면 그걸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을,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기준이라고 해요. 네. 근데 실질 기준으로 바꾸면, 경제학에서 실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돼요. 네. 그러면 명목 소득이 쉽게 말하면 작년에 100만 원이 올해 100만 원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겠네요. 물가가 예를 들어 5% 이상 상승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는 약간 느낌상 95만 원의 느낌인 거예요. 그게 가구당 평균 소득이 약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차이, 그 차이 값이 한 25, 30만 원 됐습니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물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 고물가는 23년에도 안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안 잡혀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이 잡힌다고 했죠? 네. 근데 물가는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이 물 가격이. 네. 그리고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상승률이 얼마예요? 100%죠, 첫 번째. 네. 100원에서 200원, 100% 상승했죠. 네. 200원에서 300원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50%? 50% 올랐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300원. 올랐죠. 여전히 100원씩 오르고 있잖아요. 기울기만 좀 떨어졌다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점으로 봤을 때 6.3%라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을 찍고 4%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가격은 오르는. 가격은 계속 올라요. 어쨌든 그거고요. 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4%대 이상으로 23년 상반기에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질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명목 소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두 번째, 더군다나 우리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예요. 우리나라 금융대출 가구 중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가 정확히 한 2천만 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약 한 1,000만 가구 이상이 금융대출 가구인데 그 중에 80% 가까이가 변동금리 대출자다.
그러면 이자 부담은 계속 가중되죠.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졌지만 그 남은 소득 가지고 이자 상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작년보다. 22년보다 23년이 더.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의 전제는 명목 소득이 유지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명목소득도 떨어지죠. 명목 소득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매출이 줄죠. 네. 오늘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 신청 들어갔습니다. 이 증권사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증권사.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뭐 빅테크 기업들도 생산 설비 용량 줄인다, 인원 감축한다, 다 기사 보셨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도 인원 10% 감축한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왜? 기업들이 높아진 금리 때문에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켜요.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영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표현해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국면에는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액션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명목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줄어들 거라고 보면 돼요. 실직자도 늘어나고 상여금 같은 것도 줄고 보너스도 줄고 혹은 뭐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세요. 4명이 취업자로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만약에 실직자가 돼봐요. 그러면 그 평균 소득은 4분의 1로 4명 중에 1명이 소득 자체가 주니까 3명의 소득이 나름 증가한다 하더라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1명의 소득은 400만 원에서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소득은 줄겠죠. 네. 명목 소득은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을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해서 내핍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명목 소득도 줄고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네. 내피점이 많네요. 자, 이렇게 그 와중에 한 가지 더 하면 네. 물론 모두가 이제 근로소득자는 아니니까 소득은 없어요. 그러나 고자산가들도 지출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이미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수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비록 소득은 없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에요. 소득은 없어요. 그러나 뭐 나 100억, 200억 자산가니까 부동산 가격 10%, 20% 오를 때는 쓰고 싶죠. 그쵸,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쓰고 싶죠. 네. 근데 자산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내놔도 안 팔려요.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좀 쫓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자산가들의 소비 지출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3년 경제가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포심을 가지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23년 경제를 진단하고 어떤 준비를 해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그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내수 경기도 분명히 얼어붙을 텐데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2023년 네. 온라인 시장은 예.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제가 실제 예. 처음 연구 보고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예. 제 기억에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13, 14년 그 정도에 아무리 늦어도 2015년일 겁니다. 예.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그 보고서를 처음 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구글에서 온라인 쇼핑 김광석 PDF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 보고서 나올 겁니다. 진짜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 당시 통계로 8%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2023년.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그리고 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끝자락, 30% 후반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그렇죠. 이동. 예, 디지털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은 금융산업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다녀오셨죠? 네. 1년 동안은 다녀온 한 번 정도 갔나? 한 번 정도? 예. 우리 회사 대표님인데도 한 번 다녀오셨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안 가신다는 뜻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답변하실 거예요. 은행 방문 횟수가
월 평균 1회가 안 돼요. 우리 금융 소비자들의. 그렇다고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닙니까? 아니 맨날 이용하죠. 그죠. 맨날 하루에도 예. 여러 번 검색해요. 네. 그죠? 금융 소비자예요. 헤비 유저예요. 그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 서비스의 소비 패턴도 모바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본 통계가 그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금융, 그러니까 대면 거래가 아닌 비대면 금융을 이용하는 그 비중이 이미 현격하게 늘어나가지고요. 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비중이 6% 정도 돼요. 요즘에 막 지점들도 막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지점이 축소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지점도 축소해야 되니까 인원 감축, 희망퇴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흐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흐름, 이런 흐름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 소매 판매 벌크 자체가 수축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비도 줄고 온라인 소비도 주는 같이 그 벌크 자체가 줄어드는. 쉽게 말하면 소매 판매액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23년은 뭐 90원이에요.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극단적으로 40% 차지한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그 퍼센트가 45%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온라인 쇼핑 전체 매출은 40원이지만 네. 이번 45%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40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쵸? 예, 조금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조금 충격은 좀 덜하겠네요.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충격은 덜하죠. 계속 예. 커지고 있는데 상세보다는 해도 플러스는 안 돼도 조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23년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줄어드는 구간이 일시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않아요. 근데 23년의 특징이 뭐냐면 다소 21년하고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펜트업 디맨드. 오프라인 쇼핑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23년은. 자, 이걸 단적으로 증거를 내드린다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23년에 벗죠. 마스크를 벗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마스크를 벗는다. 우리나라만 벗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벗어요. 그러면 관광산업을 가지고 혹은 항공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전에 250만 명 정도가 매월 여행을 나갔어요. 해외 여행객이 25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250만 명에서 거의 0. 그러다가 스물스물 늘어났는데 23년 진입하기 전 단계의 통계밖에 없습니다. 10월, 11월 통계밖에 없어요. 마지막이 현재로서는 그 마지막 통계 기준으로 약 8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물스물 늘었지만 근데 여전히 250만 명의 고지까지는 안 왔어요. 예. 한참 남아있죠. 그럼 250만 명까지 갈 거예요. 언제? 23년에.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관광 수요, 면세점 수요, 물론 면세점도 일부는 온라인 면세점이 있고 오프라인 면세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나중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쇼핑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가처분 소득은 한정적이니까 온라인에서 쓰는 것을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네. 밖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어째 소매 판매액 자체 나의 한 달 소비 지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름 보통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이고 그 중에 약 2,100만 명이 월급쟁이에요. 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소위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나는 일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맞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금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700만 명 중에 2,100만 명 정도가 임금 근로자 혹은 임금 근로자 가정인 거예요.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거예요. 월급쟁이. 그러니까 소득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득은 정해져 있고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지출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는 좀 더 달라집니다. 아, 그게 또 통계적으로 그런가요? 그럼요.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게 자가격리 수준, 네. 그리고 그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그렇죠. 지출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지출도 달라질 수 있고 오프라인에 나가는 비중도 달라질 수 그건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데 품목별로 본다면 늘어나는 품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가 아까 팬텀 디맨드 일어난다고 의류? 했죠. 네, 의류예요. 예. 특히 정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포멀한 자리를 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생각해 보세요. 네. 마스크 끼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객들의 비중이 확실히 작아요. 근데 하객이 늘어나요. 그럼 결혼식장 갈 때 뭐 사요? 정장 사죠. 네, 잘 보이기 위해서. 일상복보다 그런 정장 수요가 늘고요. 또 대면 면접이 다시 생겨요. 비대면 면접에서. 대면 면접할 때 정장을 사 입어요. 그렇죠. 제가 이 회사한테 후원을 좀 받고 있어서 네. 그 해당 산업의 컨셉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주 소통하니까. 그렇죠. 잘 알 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뭐가 수요가 늘어날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수요가 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눈 밑으로는 안 했잖아요. 네. 이제 다 하니까. 특히 립스틱 수요가 늘죠. 그렇죠. 마스크를 벗는구나. 그러면 나 립스틱 좀 예쁜 거 발라봐야겠구나. 하면서 특히 2년 동안 잘 안 바르던 립스틱이 있으면 그냥 그거 발랐단 말이죠.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를 확실히 벗는다. 그러면 이참에 립스틱 바꿔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눈 밑을 차지하는 그 화장 영역 있죠. 색조 화장. 그런 수요가 팬텀 디맨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별로 23년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품목이 늘어날까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항공이라든가 여행 상품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네. 여행을 위한 뭐 조그만 캐리어라든가 네. 여행 관련된 액세서리라든가 휴대용 그 가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좋죠. 어. 그게 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네.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더 전문가시니까 그럼 마스크를 벗고 팬텀 디맨드가 일어나고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내가 온라인 쇼핑을 계속 할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집중해 볼까라는 거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좀 더 힘이 실리는 느낌 같습니다. 그거는 실제 나옵니다. 실제 마스크 딱 쓰자마자 자가격리를 이제 레벨을 강화했을 때 그때 급격히 감소했던 게 정장 매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시장 안 가고 대면 면접 없어지고 그리고 출근 안 하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네. 그러면 정장 입을 수요가 없죠. 없어지죠. 계절 바뀌어도 어차피 비대면으로 출근하니까 입던 거 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홈웨어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홈웨어가 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전체 매출이 그 우리 소비 지출 자체가 줄거나 느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이동. 그렇죠. 그럼 그 구조가 어느 쪽으로 좀 쏠릴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수많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실 거고, 그리고 네. 뭐 회의도 엄청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셀러보다도 규모가 더 큰 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그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냐면 예. 소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뭐 300대 그룹사들 이 정도는 직접 초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경영전략 회의 때 가면 이제 사장단 분들 뵙고 경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의하면서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뭐 질문도 듣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포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생산성본부나 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뭐 이런 여러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단체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혹은 뭐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이런 그 계층별로 중소기업 중앙회도 그 대표적이죠.
거기서 이제 이런 포럼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 중견기업 포럼 가면은 이제 중견기업 대표님들, 중견기업도 다 대기업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런 기업 대표님들을 뵈니까 그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를 질문을 통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답변 드리고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질문의 컨셉이 바뀌었어요. 어떡해. 작년에는 21년에는 지금 우리가 A 사업 할까 B 사업 할까 새롭게 A, B 중에 뭘 먼저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는 방식이었다면 22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A, B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접을까요? 질문의 포기할까요? 질문의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이 높아진 금리는 기업 입장에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식 투자할지 말지는 그 금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주식 투자해요. 근데 5% 벌었어요. 그러면 0 번 거예요. 왜냐면 저축해도 5% 버니까. 네. 그럼 5%가 기준이에요. 5%를 못 벌면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면 돼요. 나 본전했어. 그건 잃은 거예요. 5%를 잃은 거예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지 말지는 금리라는 기준 그 기회비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기업들도 이 새로운 신사업 할지 말지를 대출금리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근데 이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기회비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 신산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극적이 되죠.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거 팔면 수익성이 10%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대출금리가 10%라고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 사업 영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신사업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럼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매수자를 못 찾아요. 투자자를 못 찾으면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게 채권 만기는 도래하지. 새로운 신규 채권 발행해서 이 만기 상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차환 거래라고 하죠. 차환 거래를 못 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존 사업을 매각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국면에 직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조정, 어떤 특정 섹터를 조정, 혹은 뭐 교육비나 R&D 지출 같은 걸 줄이는 이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충격을 그 공급업체들이나 또 근처 뭐 자영업체들이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명목소득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내년 주식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힘든 건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투자는 어때요?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네. 이미 저점을 찍고 반등은 한 상태고요. 다시 그 저점으로 돌아가진 않고 박스권에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굳이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22년에는 말렸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애가 아니다. 근데 23년은 여러분 의중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되게 우리 무식이 되게 힘들었던 우리 아니요. 교수님이신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네. 또 와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아주 유익했고요. 네. 우리 또 온라인 쇼핑이라는 특정 산업 내에서 예. 많은 또 사업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로 질문 주셔서 저도 의미 있었고요. 또 앞에 계신 두 PD님 너무 열정적이어서 부럽고요. 네. 우리 대표님도 아주 인상 좋으셔서 네, 또 오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그럼 경제 전망 때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광석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